추가적으로 과연 투자를 강하게 세게 많이 그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죠. 물가 지표도 올라가는 게 좀 심상치 않고 케빈 워시도 좀 불안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메모리가 빠질 수도 있지 않나. 그 정도야?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갱신하고는 있으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좀 쏘쏘 잠깐 넘어갔는데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출이 쏘쏘였던 반면에 매출이 확 증가한 부분이 있었어요.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 비중의 포지션 규모가 48.3%, 하이닉스도 48.5% 정도가 됩니다. 하이닉스 48.5%는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30년물 금리가 5% 넘어간 게 사실 워닝을 줬죠. 네. 경고를 계속 줬는데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랠리를 단기에 좀 많이 간 것도 원인이 됩니다. 네. 물론 한국 시장이 특히나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높게 오르기도 했고 반도체 열풍을 통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 가격들이 꽤나 이제 많이 오른 상태였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네, 느낌을 많이 받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유가 부분에 대해 중요해서 호르무즈 해협 이런 것들이 뭔가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는데 네. 나온 게 없죠. 네. 제대로 나온 게 없고 예. 오늘 오전만 해도 WTI가 103달러 수준까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유가 상승 그리고 최근에 PPI나 다른 어떤 경기 지표가 발표됐을 때 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니까 이거 금리 인하는 차치하고 오히려 인상 쪽으로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이제 포지션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이제 페드 의장이 아무래도 케빈 워시가 페드를 좀 장악하기 좀 어렵지 않나. 계속적으로 대차 대조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페드 의원들이 몇 명이 좀 약간 경고성을 날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좀 반대한다는 입장. 네. 그러다 보니까 페드에 대한 장악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다는 우려도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금리 인하도 좀 쉽지 않고 오히려 인상 확률도 높아지고 이제 30년물이 5% 넘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도 4.5% 기준점을 좀 넘어가다 보니까 물가 지표도 올라가는 게 좀 심상치 않고 케빈 워시도 좀 불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조금 시장이 이제 경기나 이런 쪽에 좀 영향이 좋지 네. 않을 수 있다. 이 경로가 이제 오버랩이 딱 돼버린 거죠. 거기에서 결국 이제 금리 부분에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이 두드려 맞는데 결국 기술주라든지 오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은 아무래도 금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에 CSP 그러니까 클라우드 아주 대형 빅테크들이 결국 이제 FCF라고 해서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아직은 플러스권에 있지만 급격하게 하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서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돈을 빌려서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럼 빅테크들이 금리가 인상되는 분위기로 가고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바닥이 나는 상태고 그럼 추가적으로 과연 투자를 강하게 세게 많이 그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못하게 됐을 때에는 수혜를 받았던 메모리가 좀 빠질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미국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메모리 관련 주식들이 200일 이평선보다 지금 50%, 60% 정도로 이격이 벌어지니까 역사적으로 1990년대 이후로 두 번밖에 없었던 기술적인 과열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도 계속 있었던 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접어들면서 지난주에 8,000을 넘었다가 이제 좀 확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띄게 올린 것도 있지만 JP모간도 맞아요. 아마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48만 원까지 또 올리면서 글로벌 IB 두 곳이 지금 전자에 대한 이런 부분 물론 하이닉스도 긍정적으로 보긴 봤습니다만 지금 파업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노무라의 목표 주가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지금 현재 주가는 2배 정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물론 하이닉스도 그만큼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개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노무라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AI 시대 메모리 산업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부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TSMC를 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거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말하는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에서 간단한 이런 입력을 넣어가지고 오늘 날씨가 어때? 오늘 영화 뭐 해? 이렇게 물어보던 것들이 이 거대 추론 시대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어떤 명령이나 문장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 AI 추론 시대로 바뀌면서 메모리 산업의 구조적인 슈퍼 사이클로 진입된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메모리 업황이 단기 사이클로 접어들었는데 그게 메모리의 대부분의 수요가 7, 80%가 이제 B2C, 그러니까 PC라든지 스마트폰 이쪽이 되다 보니까
그 수요가 확 늘어날 땐 좋다가 갑자기 좀 주춤해지면 또 마이너스 적자로 대규모로 소위 나기도 이제 하고. 사이클 산업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데 현재는 그때 사이클과 당연히 다른 구조적인 성장 국면, 그러니까 B2B로 변한다는 건데 현재로서는 AI 서버가 한 70%까지 들어들고 우리가 과거에 이제 사이클론을 이야기했던 PC나 스마트폰의 어떤 구조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구조로 이야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챗GPT 출시 이후에 AI 관련된 산업 중심이 뭐 트레이닝, 학습에서 이제는 추론으로 가니까 앞으로 추론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24시간 추론이 돌아가고 그리고 또 일부 회사에서는 추론 학습이 돌아가면서 결국은 뭐 결제라든지 기획이 알아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입되는 초입 성장 국면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사용량이 폭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에이젠틱 AI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단순하게 물어봤던 거 요즘에 뭐 영화 뭐 재밌어 이렇게 물어보던 게 이제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성장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로봇 산업이 들어올 때 앞으로 성장률이 얼마고 그에 따라서 구조적인 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어떤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물어보게 되니까 이런 추론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메모리 사용량이 폭증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사용됐던 메모리 내용들이 일부 이제 메모리에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다시 그걸 물어봤을 때 땡겨올 수 있는데 복잡하고 규모가 큰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들이 이제 용량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AI 서비스 사용량 증가와 함께 소위 말하는 그게 KV 캐시, 키밸류 캐시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남아 있는 게 너무 크다. 이제 그게 되는 것이고 그게 과거에 이제 KV 캐시를 이만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효율성이 넘어지면서 그러면 메모리가 필요 없나? 뭐 10분의 1로 줄어든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게 아니다. 복잡화되는 것은 효율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건데 계속적으로 그것은 더욱더 폭증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단순하게 질의응답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 30개 정도 토큰이 필요했다. 챗GPT에서. 근데 1시간 영상 생성을 하는 데는 1억 개의 토큰이 필요합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메모리 요구량은 급증되는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무라의 관점은 5년간 메모리 수요가 수천 배 이상 증가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업계의 공급은 같은 기간 한 5배에서 6배 정도 증가를 할 텐데 이 전반적으로 수요가 수천 배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장기적인 구조적인 공급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실적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구조 투자 자체가 메모리 중심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글로벌 데이터 센터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게 단기적인 사이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적인 성장 국면으로 간다는 점 때문에 과거에 PBR에서 PBR 구조로 넘어가면 한 8배 정도 줘도 되겠네. 지금 우리가 해외 쪽에서 받고 있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지금 메모리 가격들이 지금 9배, 10배 정도 받고 있으니까 TSMC는 20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밸류를 줄 때 한 8배, 10배 정도 주게 되면 한 50만 원 원전이 나오는 거 아닌가? 현재 구간에. 이렇게 본다면 지금 구간이 싸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출 신기록을 갱신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800억 달러에 대한 자사주 매수를 하겠다는 두 가지 큰 줄기에서의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시장에서 아주 크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정도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매출을 말씀드리면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갱신하고는 있으나 매출이 예상 수준 대비해서 3%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10% 높았던 거고요. 10%에서 3%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럼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 과거의 엔비디아 실적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당연히 예상치보다도 10%, 20%가 더 높게 매출이 발생했거든요. 3%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반응도에 대해서 뜨뜻미질한 거고요. 자사주 소각 800억 달러를 들여다보게 되더라도 삼성전자가 올 연초에 15조 자사주 소각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5조 달러입니다. 7천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7천조 중에서 800억 달러라고 하면 1% 좀 넘거든요. 삼성전자도 연초에 15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엄청난 큰 금액인데 시총 대비해서 판단하면 1%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시장의 분위기적 측면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그래 좋아. 그리고 네가 좋은 건 당연해. 그러면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좀 쏘쏘
라는 분위기로의 반응도를 보였다는 점이 실적과 관련된 네. 발표의 주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넘어갔는데 음.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출이 쏘쏘였던 반면에 네. 매출이 확 증가한 부분이 있었어요. 엣지 컴퓨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콘솔 게임이나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분에 대한 그 매출은 한 30%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쪽 부분의 산업은 굉장히 커 나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기존에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매출이 또는 이익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성장 측면에서의 그 수준을 보게 되면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인 부분은 뭐 콘솔이라는 게 그 저기 자율주행 관련한 산업에 대한 확장성이 엔비디아의 매출 내용을 들여다볼 때 이쪽이 확 커가고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도 이쪽이 부각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그 반도체 매출과 이익에 대해서 조금 정체되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부분들은 일단은 이제 경쟁 체제로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집중되었던 부분들이 다른 빅테크 기업으로도 분산이 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는 산상이 아닐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팔았다라는 겁니다. 음. 당연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 조절 차원에서 일부 매도를 하는 건데요.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 비중의 포지션 규모가 48.3%, 하이닉스도 48.5% 정도가 됩니다. 하이닉스 48.5%는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본 적이 없습니다. 50% 이상이었었는데 항상 50% 이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줄여도. 그래서 하이닉스 매도, 삼성전자 매도는 외국인의 포지션을 계속 감소시키는 주가 상승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문제는 이제 삼성 하이닉스에 대해서 언제 사들어올 거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외국인들은 일단 뭐 전망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중에 대한 부분을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포지션을 줄였는데요. 과거 흐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거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가장 선호했던 시절이 몇 번 있었지만 2023년도에서 2024년도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로의 집중적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50%에서 23년 초에 24년 7월 8월 그러니까 1차 총파업이 되기 전 단계까지 55%까지 삼성전자를 매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7월 이후에 11월까지 이게 50%까지 다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많이 매도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55%에서 50% 7월에서 11월까지 매도를 하고 이후에 다시 산 시점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연도 6월 7월이 되어서야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의 장의 상황에 대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치환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포지션을 한번 줄이게 되면 즉시로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과거 흐름에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분간의 영역에 있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더 이상 팔 물량은 없을 겁니다. 장기 투자 부분이 48% 이상이니까요. 팔 물량은 없대. 바로 사들어오는 상황에서의 흐름은 시간을 두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외국인의 매수는 당장에 단기적으로 들어올 만한 상황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보다는 최근에 개인의 매수와 기관의 매수가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관 매수와 개인 매수가 삼성전자의 상승 지점에서의 흐름들을 좀 더 힘을 주어주는 모습으로 진행되어질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에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10만 원 돌파할 때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 이게 12만 원까지 갔다가요. 9만 6천 원까지 내려왔다가 10만 원 다시 재돌파하면서 주가 2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심리적 허들이라고 하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일정 구간 내에서의 가격 흔들림이 있거든요. 12만 원에서 9만 7천 원, 6천 원이라고 하면 대략 한 30% 조정을 받은 겁니다. 25%, 30% 조정을 받았죠. 9월에 그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럼 20만 원 언제 돌파했냐? 3월에 돌파했습니다. 3월에 돌파할 때 가격을 한번 잘 되짚어 보시면 이때 22만 원 고점 찍고요. 17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16만 7천 원일 겁니다. 17만 원짜리에서 다시 30만 원 돌파하는 이런 과정의 가격 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25%, 30%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쉼없이 달려와서 30만 원 최근 고점을 고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심리적 허들의 가격을 찍었죠. 그런데 최근에 저점을 찍었던 가격이 26만 원입니다. 그러면 퍼센테이지 측면에서 과거 10만 원대, 20만 원대 찍어줬던 25% 내외의
조정 폭에 대해서 지금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가격 조정이나 또는 기간 조정의 과정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접근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30만 원 돌파에 40만 원 또는 일부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59만 원, 60만 원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지점이 출발점 지점이 지금이 아니고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해서 진행되어질 시점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